평생을 바쳐 모은 25억짜리 집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구식이라 무시하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를 치매 환자로 몰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40년간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건 싸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요청하신 대로 일장의 전체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은 늘 창가에서 시작돼요.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 집 거실 통유리창은 참 넓어서 비 오는 날이면 온 세상이 잿빛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보여요. 창문에 끝없이 흘러내리는 빗물 너머로 강남의 빽빽한 빌딩들이 희미한 실루엣처럼 서 있죠. 저 불빛들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꺼지는 법이 없어요. 참 부지런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넓고 화려한 집안은 언제나 깊은 정적에 잠겨 있어요. 바깥 세상의 소음은 두꺼운 유리창에 막혀 희미한 배경음악처럼 들릴 뿐이죠. 제 세상의 소리라고는 낡은 괴종시계의 느릿한 초침 소리와 제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만년필이 사각거리며 글자를 새기는 소리뿐이랍니다. 오늘도 저는 식탁에 앉아 제 평생의 동반자인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붉은색 하드커버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죠. 40년이 넘는 세월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들 하지만 이건 제게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에요.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유산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고 관리하는 것. 그게 제 삶의 방식이고 돌아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요. 10원짜리 하나까지도요. 남편은 살아생전 제 이런 꼼꼼함을 보고 늘 말했죠. 당신의 그 꼼꼼함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그저 조용하고 세상 물정, 어두운 늙은이일 뿐이겠죠. 최신 유행도 모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표정, 말투, 무심코 하는 행동들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숨어 있는지 세월은 제게 그런 걸 보는 눈을 주었거든요. 아침 식사는 늘 혼자 해요. 정갈하게 닦은 1인용 녹그릇에 갓 지은 쌀밥과 맑은 묵국, 그리고 손수 만든 장아찌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제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다시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였어요. 주말 아침에 고요를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아들 내외였어요. 아들 녀석은 40 중반인데도 제 눈엔 아직 어린애 같고 그 옆에 선며느리 지연이는 언제나처럼 빈틈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비싼 트렌치 코트의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신상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보험사에서 팀장인가 뭔가 한다더니 그래서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자신감에 차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 자신감이 제게 비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지연이는 제 주변을 쓱 훑어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현금을 그렇게 서랍에 두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인데요. 그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제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두툼한 브로슈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알아들을 수 없는 영문 약자들이 가득했죠. 어머니, 이제는 자산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죠. 요즘은 앱 하나로 다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의 입에서는 수익률, 비과세 혜택, 글로벌 채권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저 눈만 끔뻑이며 알아듣지 못하는 척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며느리는 더 집요하게 파고들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저 늙어서 그런 건 잘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둘러댔죠. 제 그런 태도에 지연이의 눈에 스치는 미세한 실망감과 조바심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건 저를 위한 현대적 효도라는 가면을 쓴 탐욕의 얼굴이었죠. 아들은 옆에서 그저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며느리의 말을 거들 뿐 제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바탕 폭풍처럼 저를 설득하려던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현관에는 지연이가 일부러 그랬는지 무심코 그랬는지 모를 명품 쇼핑백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조금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들 내외가 새로 뽑은 듯한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말이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제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낡은 가계부의 맨 뒷장, 메모란에 만년필로 조용히 몇 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지연, 포트폴리오 다각화, 언급, 아들, 세차, 지출, 수입.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의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순진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이 지루한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심코 던졌던 신탁이니 법적 위임이니 하는 단어들이 밤마다 유령처럼 제 머릿속을 떠다녔거든요.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마치 잘 짜인 거미줄처럼 저를 옭아매려는 차가운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늙은이의 노파심이겠거니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어요. 마침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이라는 강의가 열렸거든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더군요. 자식 말만 믿고 덜컥 인감도장을 내주었다가 평생 모은 집을 날린 할머니, 전화 한 통에 속아 연금을 몽땅 사기당한 할아버지, 남의 이야기인데도 마치 제 이야기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의 억울한 사연 속에서 저는 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죠. 제 불안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돼요. 제가 잘 아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같이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거절하는 순간 제 의심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자식 걱정이 고맙다는 듯이 약속을 잡았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인상이 좋아 보였지만 저는 그가 온전히 내 편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죠.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제 증상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으세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 다반사고 어제 한 얘기도 오늘 또 하실 때가 많아요. 심지어 돈 계산도 자꾸 틀리셔서 제가 옆에서 봐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랍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은 교묘하게 왜곡된 거짓말이었거든요. 제가 깜빡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일부러 물건을 숨겨놓고 저를 시험한 적도 있었어요. 돈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복잡한 금융용어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녀석이 제 팔을 꾹 누르며 나지막이 속삭였거든요. 엄마,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나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만들어 내 손발을 묶으려는 치밀한 함정이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극심한 피로감을 핑계로 일찌감치 제 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죽은 듯이 잠든 척했죠.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보니 확실해. 의사도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잖아. 몇 번만 더 상담받으면 진단서 받는 건 문제없겠어. 그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심장의 비수처럼 밝혔죠. 이번에 초기 치매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 한정후견인 신청해서 아파트명에 이전하는 건 시간 문제야. 어머님이 저항해도 소용없어. 법이 우리 편이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제 인격과 법적 권리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무서운 음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배신감, 절망감, 서러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끓어 사경을 헤맬 때 밤을 새워 그 작은 몸을 쓸어주며 엄마가 꼭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잦아들자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고개를 드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은 강철 같은 분노로 변했고 절망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절대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투사가 비로소 깨어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고 하죠.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마르고 없었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였죠. 저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동이 트기 전 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반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키보다 높은 책장 한쪽 구석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보관해온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역사가 담겨 있었죠. 바로 지난 40년간의 가계부들이었어요. 한 권 한 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낡은 노트들. 남들은 이걸 그저 돈이나 기록하는 장부로 보겠지만 제게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 남편의 땀과 저의 희생, 그리고 아들 내외의 탐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된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죠.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가장 최근의 가계부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남편의 퇴직금, 그가 떠나며 남긴 거액의 생명보험금, 그 모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들 내외에게 지원해준 돈의 흐름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결혼할 때 보태준 아파트 전세금, 사업이 어렵다며 몇 번이나 가져간 돈, 번쩍이는 외제차를 살 때 보태준 돈까지. 그들은 제 기억력이 흐리다고 했지만 이 가계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말이죠. 며느리는 제가 기술에 어둡다고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무시했지만 그건 그 아이의 가장 큰 오판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요. 주변 친구들이 자식들 말만 믿고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복잡한 스마트폰 요금제에 속아 바가지를 쓰는 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어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고 주눅도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이체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숨겨진 요금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공과금을 이체하고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죠. 이건 나만 아는 비밀로 해야겠다. 언젠가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안쪽 가장 깊숙한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손수건 더미 밑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아들 내외는 존재조차 모르는 저만의 작전 사령부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스마트폰이었죠. 최신형은 아니지만 인터넷 뱅킹부터 문서 작업까지 못하는 게 없는 똑똑한 기계였어요. 저는 이 전화기를 집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네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의 공공 와이파이로만 접속하며 철저하게 흔적을 지워왔죠. 며느리가 저를 디지털 문맹이라고 비웃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 작은 비밀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어요. 저는 비밀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어요. 익숙한 화면이 량호오자 저는 망설임 없이 메신저 앱을 열었어요. 수십 년 지기, 친구들과의 개모임, 단체 채팅방, 시시콜콜한 안부부터 자식 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로 늘 시끌벅적한 그곳은 저의 유일한 숨통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들의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 괜찮으냐, 당장 달려가겠다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들. 그 따뜻한 말들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인 숙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희야, 혹시 법률적인 문제니? 우리 둘째 아들이 변호사인 거 알지? 특히 노인 자산 신탁 관련해서는 전문가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숙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아들인 최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숙자는 두말 없이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리던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울 속에는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로 눈을 빛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죠. 슬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오지연, 네가 똑똑한 줄 알았지. 40년의 세월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란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길고 외로웠던 밤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죠. 반격의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며칠 뒤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 아들인 최 변호사는 생각보다 더 젊고 듬직한 청년이었죠. 저는 그 앞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40년치 가계부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주고 간 투자 제안서, 병원 상담 날짜와 의사의 소견이 적힌 메모까지. 최 변호사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고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어지간한 기업 회계 장부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한데요.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 하나에 그동안의 서름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살아있는 유언장이라 불리는 법적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바로 취소 불가능 신탁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자신만이 수익자가 되어 아무도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죠.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아파트 매각부터 거액의 자금 이체까지 우리의 모든 계획은 이제 저의 작은 비밀 스마트폰을 통해 비밀스럽게 진행될 터였어요. 하지만 변호사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아들 내외 모르게 조용히 처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계모임 친구들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서로의 힘든 시절을 보듬어주고 자식들 결혼식을 내 일처럼 거들어주며 쌓아올린 피보다 진한 전우애 같은 것이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제 일처럼 분개하며 발벗고 나서 주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남편을 둔 친구는 시장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믿을 만한 VIP 고객에게만 물건을 내놓는 비공개 매각을 주선해 주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조카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거액의 매각 대금이 문제없이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죠.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네트워킹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을 걸고 돕는 우리 세대만의 품앗이었답니다. 제 뒤에서 이렇게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만 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제 비협조적인 태도에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저에게서 치매라는 진단서를 받아내기 위해 그 아이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죠. 어느 날은 일부러 복잡한 영문 설명서가 가득한 영양제를 사와서는 제게 복용법을 찾아보라고 떠밀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제가 먹는 혈압약과 비타민 약통을 몰래 바꿔놓고는 제가 약을 잘못 먹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병원에 가져갈 증거로 삼으려는 속셈이었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없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일부러 날짜를 잘못 말하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묻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안심하고 방심의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견뎌야 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고개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파트는 믿을 만한 새 주인을 만났고 제 평생이 담긴 매각 대금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안전한 신탁 계좌로 모두 옮겨졌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다 됐어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 소중한 집,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내가 꼭 지켜낼게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이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올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결전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 주 주말 저녁이었죠. 며느리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두 모이기를 청했어요.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사형 집행 예고처럼 들렸답니다. 거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우리는 마치 법정의 원고와 피고처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며느리 지연이는 그날따라 더욱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마치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에 유능한 보험사 팀장처럼 말이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제게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 전 배우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요. 문득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이 집만큼은 꼭 지켜서
당신 노후에 기댈 곳으로 삼으시오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지연이는 드디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제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 소견서였어요. 교묘하게 짜깁기 된 거짓 정보들로 가득한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는 문구가 선명했죠. 두 번째는 한정우 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였어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들이 제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끔찍한 문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 앞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밀어놓았어요. 그녀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대신 관리해 드리겠다는 효심 가득한 말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했죠. 그녀가 제 앞으로 펜까지 밀어주며 서명을 종용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지연아, 그럴 필요 없단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죠. 아들 내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 집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죠. 이 집, 지난주에 이미 팔았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어요.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죠.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모든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정적을 깬 것은 아들의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요? 25억이 어디 갔어요? 어머니.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바로 취소 불가능 신탁 계약서였죠. 모든 돈은 이 신탁 계좌로 들어갔고 수익자는 나 혼자란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단 1원도 손댈 수 없는 돈이야. 그제야 며느리 지연이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죠.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결국 제 발로 걸어들어와 꼼짝없이 걸려들고 만 것이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시선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가 그들을 완벽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든 권력 관계가 이 순간 완벽하게 역전된 거예요. 하지만 저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제 인생 그 자체인 40년 된 낡은 가계부를 꺼내 펼쳐 보였어요. 지연아, 네가 포트폴리오니 리스크 관리니 하며 나를 가르치려 들었지만 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집 재산을 줄인 적이 없단다. 오히려 너희 부부가 내 돈으로 사치하며 낸 빚이 얼마인지 아니? 저는 가계부에 적힌 기록들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으로, 심지어는 해외여행 경비로 타간 돈의 액수와 날짜까지 제 입에서 숫자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침내 모든 기록을 다 읽었을 때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녀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던 며느리 지연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제가 마침내 이 집에, 그리고 제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빼앗겼던 제 존엄성을 되찾고 비뚤어진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귀환이었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은 마치 장례식장의 촛불처럼 처연하게 느껴졌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 아들 녀석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 지연이, 그 둘을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통쾌함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은 이미 다 사그라들고 텅 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로 내쫓지 않았어요. 대신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었죠. 그건 어쩌면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 역시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집 안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이 오고 갔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고,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패배감과 수치심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겠죠. 저는 그들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들 내외를 다시 거실로 불렀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제가 내릴 마지막 처분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죠. 아마 짐을 싸서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평생의 교육 철학이 담긴,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했을 제안을 했어요. 너희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죠. 대신 너희는 여기서 함께 살면서 나를 모셔야 한다. 그리고 제 비밀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공동 가계부 앱이 켜져 있었죠. 이게 바로 저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완전한 통제를 통한 재교육.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노후를 돌보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다. 내가 이 앱을 통해 매달 너희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할 것이고, 그 외 모든 추가 지출은 반드시 나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게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벌을 받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라고 가르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저의 결정은 그 오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벌을 주되 다시 시작할 기회 또한 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온전히 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어요. 아들은 제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그 진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남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했던 그 아이에게 시어머니의 통제하에 월급을 받으며 사는 삶은 굴욕 그 자체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도 마지못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들은 옷장 깊숙이 사라졌고,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배우는 날이 많아졌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집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소책자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우리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제가 겪었던 일들,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자식들의 이상 징후를 알아채는 법 등 제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담은 금고지기 수첩이었죠. 저는 이 수첩을 복사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계모임 친구들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었어요. 제 승리가 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이 작은 수첩이 제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전해져 더 이상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든 주말 오후였어요. 제가 거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맑은 대추차였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차였죠.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여전히 서먹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조심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찻잔의 온기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보았답니다.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제 왕국에도 비로소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었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닌 그것을 지키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40년의 기록은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었고 숨겨진 용기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었죠. 그녀는 복수 대신 통제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웠어요. 가장 큰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증명했거든요.